이번 시간에는 IP에 대한 취약성과 그거에 대한 위협성, 위협하는 거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TCP, IP에 대한 거, DNS, DHCP, 그다음에 시큐리티 장치들, 그리고 어, 인크립션 코드, 인크립션 프로토콜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P하고 ICMP에 어택하는 거에 대한 비디오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겠고요. IP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소스 IP 어드레스에 대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걸 보질 않아요. IP의 라우터들이 이렇게 쭉 전달될 때 라우터들이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만 보지 소스 IP 어드레스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 IP 어드레스를 속이고 나서 뭔가 공격하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Security Analyst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 어쨌든 이런 언더스탠드를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스 IP 주소를 안 본다는 게 큰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ICMP 어택하는데 ICMP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ICMP에 보면은 이쪽 그 핑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에 대한 ICMP 메시지를 이용해 가지고 ICMP를 이용하는 공격이 있고요. Amplification, Reflection이라고 하는 액션 자체는 그 어떤 어, 서비스에 대한 사용할 때 그거에 대한 걸 그 정상적인 레지메이티드 유저가 액세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IPv4 소스 어드레스를 바꾸는 어드레스 스푸핑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스레트 액터가 시스템을 공격할 수가 있고요.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라고 해서 중간에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들 사이에도. 그래서 상대방한테 마치 내가 상대방인 것처럼 양쪽을 속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킷 캡처 해갖고 중간에 해가지고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어, 상대방한테 이제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그 중간에 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진짜 맨 인 더 미들 형태인데 피지컬 네트워크를 액세스하거나 어쨌든 피지컬 네트워크를 접근해가지고 맨 인 더 미들 해가지고 세션을 뺏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ICMP 어택하는 거 볼까요? ICMP를 리커너센스, 그러니까 정찰하거나 스캐닝 어택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모으기 시작하죠.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호스트가 지금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호스트에 대한 것을 또 아이덴티파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월, 방화벽에 대한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포트도 스캐닝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이제 요 스레트 액터가 ICMP 어택하는 것이고요. ICMP 버전 4뿐만 아니라 ICMP 버전 6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트릭트 ICMP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3장, 4장이 이제 나올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엣지 부분에서 ICMP 프로빙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MP에 대한 리퀘스트가 와도 그걸 리플라이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IDS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런 어택에 대한 거를 디텍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어널리스트한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알러트를 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ICMP에 대한 어택입니다. 계속해서 ICMP 에코 리퀘스트 리스판스에서 이거에 대한 것을 도스 어택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스트에 대한 베리피케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nreachability라는 걸 이용해서 리커너센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캔을 하는 거죠. 그 포트라든가 그 IP 주소에 대한 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네트워크 언리처블이라든가 포트 언리처블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죽어 있고
있구나, 클로즈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스크 리플라이에 대한 거, 인터널 IP에 대한 맵할 때 사용하고요. 리다이렉션에 써가지고 딴 쪽으로 보낼 때, 리다이렉트라는 걸 쓰게 되면 지금 요거에 대한 위치 어디로 바뀌었다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겟 호스트한테 그걸 속이고 자기가 중간에 낄 수도 있습니다. 라우터 리커버리, 라우터에 대한 걸 찾아가지고 내가 라우터인 것처럼 속일 수도 있죠.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바꿔가지고 라우터에 대한 것이 어디다라고 억지로 딴 데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요 앰플리피케이션, 리프렉션, 스푸핑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자, 이게 스머프 어택이라고 이제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트레트 액터가 ICMP 리퀘스트에 대한 거를 타겟으로 리퀘스트를 하는데 자기 여기 있는 정상적으로 다른 그 얘네들한테 마치 내가 이 빅팀에서 리퀘스트를 한 것처럼 다 보냅니다. 얘가.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반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리퀘스트라고 판단하고 해당하는 쪽에 리플라이를 해줄 거예요. 그 리플라이는 전부 다 열로 다 날라요. 사실 얘는 보내지도 않았고 얘가 마치 그 빅팀인 것처럼 해서 리퀘스트를 보냈고 얘는 정상적으로 리플라이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쪽에 리플라이가 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머프가 여러 명이 막 달리면 거인도 무너뜨릴 수 있는 스머프 어택에서 오버햄 타겟 호스트. 그래서 여기 리소스가 여기 리플라이 하는 거에 대한 처리로 들어가겠죠. 이런 것이 이제 앰플리피케이션, 리플렉션 어택에 대한 것이 여기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DNS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라는 걸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ICMP 갖고 나서 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트 섹터가 이렇게 하면은 리소스 이그조션, 그러니까 리소스가 이제 고갈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스템에. 그래서 타겟 호스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용자가 여기 쓰려고 할 때 못 쓰게, 리소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퍼포먼스 떨어뜨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가 저 서버가 저 타겟이 이제 게 되겠죠. IP 어드레스 스푸핑 어택도 가능합니다. 스트레이트 팩터가 가짜 IP, 소스 IP 주소를 해가지고 마치 그 소스가 보낸 것처럼 해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샌더에 대한 존재를 안 보여줄 수가도 있고요. 혹은 마치 정상적인 레지메이트 유저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스머프 어택, 아까 했었던 것이죠. ICMP에서도 그것처럼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연결돼 있는데, 블라인드하고 논 블라인드가 있는데, 논 블라인드하고 블라인드로 나눴을 때 보게 되면, 어, 여기 지금 공격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볼 수 없을 때, 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내가 중간에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고 해서 그 리스판스를 내가 좀 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보면 스테이트 오브 파이어월 상태를 본다거나, 혹은 내가 하이제킹 하려고 할 때, 뭔가 하이제킹 하려고 할 때, 내가 중간에서 지금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논 블라인드 스포핑이고요. 블라인드는 그냥 공격만 하는 거지, 나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공격만 하고 나는 그 트래픽이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IP 어드레스 스푸핑뿐만 아니라 맥 어드레스 스푸핑도 가능합니다. 맥 어드레스 스푸핑을 하게 되면 내부에 그 맥 어드레스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이제 스푸핑 어택이 되겠습니다. IP뿐만 아니라 TCP, UDP도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한 특성을 이용하는데 TCP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여기에 보면 컨트롤 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 보게 되면 Synchronize Sequence Number 해가지고 여기 그 커넥션 설정할 때에 대한 과정이 있죠. 싱크, 그다음 에크, 요거에 대한 것이고 리셋하는 과정이 컨트롤의 비트 가지고 나서 호설정하거나 세션에 대한 것을 현재 리셋하거나 혹은 릴리즈할 때 쓰는 것이 있는데
뭐 TCP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reliable한 딜리버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쓰기 때문에 딜리버리 개런티를 할 수 있고요. 뭐 일반적인 TCP에 대한 특징을 떡 써놨습니다. 그래서 TCP reliability 쓰는 게 HTTP, SSL, TLS, FTP, DNS, 존 트랜스퍼. 플로우 컨트롤도 하죠. 플로우 컨트롤 가지고 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를 가지고 나서 하고요. 여기는 스테이트 풀 커넥션입니다.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죠. TCP의 그냥 장점에 대한 걸 쓴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설정에 대한 소설정에 대한 것입니다. TCP 커넥션 설정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싱크를 보내고요. 싱크를 받으면 얘가 싱크 에크를 보내고요. 다시 얘가 이제 에크를 보내고요. 거기에 따라 시퀀스 번호하고 에크놀로지 번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TCP 싱크 플러드 어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전부 다 내가 싱크를 멀티플 싱크를 막 보내는 거예요. 여기 웹 서버. 근데 여기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다 보내면 나도 힘들 거 아니에요. 나한테 오면 힘드니까 어? 그 저기 뭐야 그 정상적인 IP 주소 갖고 있는 여러 명한테 분산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지고 나서 얘가 멀티플 싱크 리퀘스트를 막 보냅니다. 그럼 이 웹서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여러 명의 사이트 단말에서 자기한테 리퀘스트가 왔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싱크 리퀘스트를 받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싱크 액으로 리스판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루웨이 핸드쉐이크의 과정에서 얘는 웨이트합니다. 웨이트. 왜? 지금 정상적으로 싱크 에크를 받았으니까 저쪽에서 에크를 보낼 거야. 에크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얘는 이제 웨이트하고 나서 리소스가 지금 펜딩 상태죠. 펜딩 상태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그 사용자는 난 싱크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쪽에서 싱크 에크가 날라와. 이렇게 싱크 에크가 날라와.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 유저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TCP 입장에서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 싱크 에크가 왔지? 그냥 무시를 합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 있는 사용자들이 되게 많은 상태로 분산돼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걸 잘 인지도 못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싱크에크 쭉 여러 개 리플라이 해놓고 나서 웨이트한 상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소스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웹서버는 이 리소스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그 리스판스를 조금 하는데 늦게 답을 하거나 지연되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죽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이 TCP 싱크 플러드 어떻게 되겠습니다. 끝나는 과정에 대한 건 마찬가지예요. 끝나는 거는 포웨이 핸드쉐이크입니다. 포웨이 네 번을 해요. 얘는 내가 다 보내면 나 보낼 거 다 보냈어 하고 나서 그러면 그래 오케이 네가 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잘 받았어. 그다음에 나도 지금 다 보냈어. 오케이 알았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끝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스레트 액터가 여기에 TCP 리셋 어택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TCP 리셋에 대한 것을 포함되어 있는 스포프 패킷을 보내가지고 중간에 아 이제 중간에 조인을 하는 거죠. 하나는 빠져나가고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오고 자기가 하이잭을 합니다. 하이제킹을 해서 마치 자기가 그 다음부터 이어서 정상적으로 리셋 보내고 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리셋하고 나서 동작하는 것처럼 동작을 하는 것을 세션 하이잭이 또 가능합니다. UDP에 대한 거 볼까요? UDP는 정말 가능하죠. DNS, TFTP, NFS, SNMP에서 쓰고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당히 간단하니까 VoIP 같은 쪽에서 간단하게 씁니다. 헤더에 대한 부담이 없죠. 커넥션 설정 해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이런 시퀀싱 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음,
그래서 UDP에 대한 로우 오버헤드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심플한 리퀘스트 리플라이 하는 트랜지션에서는 상당히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썼어요. UDP라고 하는 것도 인크립션에 프로텍션 하지 않고 인크립션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안에 대한 것을 이제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UDP 플러드 어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TCP 싱크 플러드랑 비슷한데 그 툴이 있어요. UDP, 유니콘, 로우 오비트 아이콘, 캐넌 이런 툴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UDP 패킷을 플러드인을 보낼 수 있어요. 마치 딴 IP 호스트에서 그 UDP 보내는 것처럼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마치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포트에 대한 것이 여기서 리플라이 오는 게 뭐냐면 서버가 ICMP 포트 언리처블 메시지를 보내요. ICMP 언리처블. 네, 그 포트가 지금 클로즈되어 있거나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포트에 대한 것이 클로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트래픽을 이런 트래픽 쓸데없는 트래픽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랜 트래픽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밴드위드스를 또 잡아먹을 수 있는 어쨌든 뭐 도스 어택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IP 서비스 중에 밑단에 이제 ARP 과정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ARP라고 하는 것이 이더넷하고 IP에서 그 맥 어드레스하고 IP 주소에 대한 매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맥 어드레스하고 그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ARP 리퀘스트하고 ARP 리플라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투이토스 ARP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투이토스 ARP라고 하는 것은 리퀘스트가 안 왔는데도 리플라이를 해서 조금 빨리 스텝을 넘어가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라우터가 들어와가지고 나 라우터로 동작하면서 새로 조인해서 하면 그래투이토스 ARP를 리퀘스트 안 했는데도 이제 보내는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맥 어드레스, 내 맥 어드레스하고 내 IP 주소에 대한 거를 거기 ARP 테이블에다 집어넣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투이터스 ARP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프로토콜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모바일 IP라고 하는 모빌리티 IP에서도 이 그래투이토스 ARP를 사용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큰 장점으로 쓰는데 이걸 이용해서 스트레트 액터가 ARP 캐시를 아주 독약을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주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열어 있는 놈한테 마치 뭐 딴 것이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죠. 라우터하고 그 호스트들이 쭉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그래투이터스 ARP로 야, 내 IP가 제가 아니라 제에 대한 원래 라우터에 대한 주소는 그대로 두고 맥 주소는 바뀌었어 하고 나서 원래 게이트웨이 혹은 라우터의 주소 대신에 자기의 그 맥 주소를 해서 보냅니다. 그럼 상대방에 있는 호스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우터가 바뀌었나? 우리 게이트웨이 주소가 바뀌었나? 게이트웨이 맥 주소가 바뀌었네? 하고 나서 자기 ARP 테이블 다 이제 바꿀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오는 데이터는 정상적인 게이트웨이로 보내지질 않고 전부 다 내 쪽으로 오는 그런 것이 할 수가 있죠. 이게 ARP 캐시 포이저닝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맨인더 미들 어택도 가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PCA라고 하는 것이 게이트웨이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190편, 160편 0.1에 대한 ARP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그때만 얘가 거기에 해당한 PCA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걸로 이제 R1이 업데이트를 했어. R1에 업데이트를 했죠. R1도 PCA의 IP하고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스레트 액터가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둘이 R1도 그렇고 PC1도 그렇고 서로 업데이트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스레트 액터가 그래투이터스 ARP를 양쪽으로 보내요. 양쪽으로. PCA도 그다음에 라우터도 여기 보면 R1도 내가 보낸 두 개의 스포프드 그레이티어스 ARP 리플라이를 얘도 업데이트라고 R1도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좀 더 스레트 액터에 대한 맥 어드레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R1은 PC1에 대한 걸, PC1은 R1에 대한 거를 정상적으로 봤는데 실은 이 스레트 액터의
단말을 중간에 끼게 되시겠죠. ERP 스핑에 대한 것. DNS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DNS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시스코닷컴에 해당하는 어드레스를 바꿔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얘는 이제 DNS 하게 되면 이제 쿼리 리스판스,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것이고, 얘네들이 보면 RR이라고 리소스 레코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네임에 대한 리소스하고 이 네트워크 주소하고에 대한 매핑을 갖고 오는 게 리소스 레코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서 그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는 거죠. 근데 이 DNS 서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한 건 참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시스코닷컴 사이트가 있는데, 어, 음, 이제 시스코닷컴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사이트들은 이쪽에 쫙 뭐 앞에 붙이는 거에 대한 여기 있는 DNS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우리 광운대학교도 우리 여기 있어요. kw.ac.kr에 여기 있는 여러 사이트들에 대한 여기 DNS 서버가 있어요. 여기 로컬 DNS예요. 로컬 DNS. 그다음에 얘 입장에서도 로컬 DN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주소에 대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에 대한기 때문에 오소로티브 이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DNS입니다. 우리 쪽에도 마찬가지로 오소로티브 DNS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쪽 입장에서 내가 시스코닷컴을 쳤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 쿼리가 이제 올라가서 쭉 이 쿼리가 쭉 루트에 대한 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물어봐가지고 내가 찾는 여기에 대한 걸 답을 여기 있는 DNS 서버가 여기 있는 오소로티브를 갖고 있는 놈이 응답해 주면 좋은데 이 중간에 있는 놈이 바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내가 옵션을 어떻게 DNS 쿼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있는 non authoritative DNS 서버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빠르잖아. 이렇게 하면 굳이 저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오는 데까지 걸리는 것보다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는 데가 워낙 여러 군데가 동일한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가 그걸 바로 응답해 줘 갖고 정보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오픈 리졸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응답하는 게 리졸버예요. 그 DNS 서버에 대한 건데 이거에 대한 것이 거의 오픈 상황이에요. 이게 크게 뭐 클로즈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 리졸버이고 이거에 대한 이것을 여러 가지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DNS 어택 이렇게 네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오픈 리졸버 어태커, 스틸스 어태커, 도메인 쉐도잉 어태커, 터널링 어태커에 대해서 각각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포이저닝 어떻게 비슷하죠? 포이저닝 주는 거, 앰플리피케이션, 리프렉션 하는 거, 리소스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 어택 하는 건 도스 공격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리졸버 어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제가 오소로티브라고 그랬었는데 오소로티브 네임서버가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레벨이에요. 거기에 벗어나지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도메인이 아닌 것 쪽에 대한 앤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약간 취약한 문제를 공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NS 스티커 어택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스레트 액터가 자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에요. 패스트 플렉스, 더블 IP 플렉스, 더블이니까 마치 진짜가 아닌 진짜와 가짜 두 개를 놓고 하는 거고요.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해가지고 요거는 뭐 멜웨어를 쓰는 뭐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에 대한 거를 가짜로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도잉하는 어택이라든가 터널링에 대한 거 여러분이 좀 개별적으로 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이 정말 많아요. 여기 양이. 자, 그 다음에 IP 서비스 중에서 DHCP가 있습니다. DHCP는 이제 도라 서비스를 하죠. 도라. 여기 보면은 디스커버리 D, 그다음에 O, 리퀘스트, 에크에서 도라라고 합니다. 도라. 도라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냅니다. 이게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를 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로 오고요. 다시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내가 네 거 받을게. 그래서 오케이 에크하는 그런 과정을 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리스판스는 유니캐스트로 오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로 클라이언트는 브로드캐스트 얘는 쓸 때는 이쪽은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서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다른 놈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서버는 그 해당하는 클라이언트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근데 얘도 비슷한 어택을 가능합니다. DHCP인 것처럼 스푸핑해서 이제 가짜 서비스인 것처럼 하는 거죠. 내가 마치 DHCP 서버인 것처럼 false IP 컨피규레이션 파라미터를 클라이언트들한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정보를 딴 걸로 준다든가 다른 DNS 서버 준다든가 다른 IP 주소를 써는 그런 어택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레트 액터가 그 러그 서버한테 커넥트 돼 있다고 가정할 때 타겟 클라이언트가 서브넷 같이 있을 때 러거 서버는 클라이언트한테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아까 한 거에 대한 절차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앞에서 했었던 스푸프드 어드레스에 대한 어택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타겟이 이제 DHCP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거를 억지로 못하게 DHCP 서버를 이제 가짜 주소를 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이제 3장 4장을 가게 되면 중간 라우터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그때 가서 또 한번 방패에 대한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시큐리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 보호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보면은 인포메이션을 프로텍션 하는 거고요. unauthorized access, use, disclosure, disruption, modification, destruction으로부터 내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CIA라고 하는 그 정책 트라이어드 이게 삼위일체죠. 시큐리티 트라이어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CIA를 따릅니다. 그래서 CIA가 바로 요거예요. confidentiality. confidential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크립션 코드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있고요.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건 중간에 데이터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바꿔놨으면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물론 컨텐츠는 다 보여주고 밑에 그 해시 코드만 집어넣어가지고 앞에 있는 메인이 바뀌었으면 해시 코드 값이 바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해시 알고리즘 가지고 중간에 본문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건 유저가 uninterrupted access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든지 간에 그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베일러블 하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충분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뭐 어느 한 시스템이 돌아있을 때 리던던트하게 유지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큐어 커뮤니케이션을 퍼블릭 도메인이든 프라이빗 도메인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라우터, 스위치, 서버, 호스트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시큐어하게 만드는 게 좋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시큐어하게 하기 어려우니까는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장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비네이션 네트워크 장치들하고 컨비네이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ASA Firewall, 약자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라이언스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 설치하는 거. 이거 인트루전 프로텍션. 아까 인트루전 디텍션 하는 시스템 IDS에 대한 거랬는데 얘는 인트루전 프로텍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메일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 웹 서비스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에서 이메일이라든가 웹 서버에 대한 것을 그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거기 관찰하는 뭐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리플레이에 대한 거, 트리플레이에 대한 서버를 둬가지고 인증, 그다음에 권한 쓸 수 있는 거, 얼만큼 썼는지 어카운트, 어센티케이션 오소리티 어카운트, 어큐뮬레이트, 뭐 어카운트에 대한 거, 에 대한 그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라우터들은 좌우지간 우리가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데이터가 여러 개 크로스할 때마다 좌우지간 데이터를 시큐어하게 우리가 보호를 해야만 됩니다. 방화벽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개의 시스템 혹은 한 모듈로서 할 수 있고요. 거기 컨트롤 팔리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은 allow하고 뭐는 deni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인바운드 아웃고잉 트래픽에서 다 가능합니다. 인바운드 트래픽하고 아웃고잉 트래픽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파이어월 설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걸 이렇게 걸러내고 우리 내부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포워딩만 해주고 필터링, 포워딩, 블락킹 뭐 이렇게 동작을 시켰는데 사실 방화벽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내부 트래픽에서 외부 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IPS, 인트루전 프로텍션 하는 시스템이에요. 네트워크가 정말 패스트 무빙하고 이볼빙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디텍션 프로텍션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나가는 포인트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IDS, IPS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 비슷하긴 한데 뭐 좌우지간 얘네들은 좌우지간 디플로이 센서로서 지금 동작을 디플로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쓸 때 라우터 같은 경우는 시스코 같은 경우는 자기네 iOS에 IPS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혹은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IDS라든가 IPS로. 그다음 네트워크가 이제 한 모듈로서 어댑티브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 요거네. 아까 ASA 약자가 어댑티브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 모듈로서 스위치라든가 라우터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얘는 보는 게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찾는 거예요.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에 대한 걸 찾아가지고 제 셋업 룰 어떤 일정한 룰에 따라 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를 디텍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의 패턴을 찾아가지고 혹은 찾는데 싱글 패킷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서로 복합된 패턴에 대한 걸 디텍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IPS에 대한 핸들링하는 거에 대한 것이 있네요. 패킷에 대한 것이 여기서 여기 타겟에 대한 시스템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어, 어태커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IPS 이네이블드 센서가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니지먼트 콘솔에 이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IDS는 디텍션만 하고 끝나겠죠. 근데 IPS는 이게에 대한 프로텍션 하기 위해니까 여기 이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시큐리티 디바이스, 이 컨텐트에 대한 게 시스코 이메일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라는 것이 있어서 이메일 주고받는 것들 중에 지속적으로 이거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문제가 있는 이메일의 주소를 내가 걸러냅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탈로스라는 시스템에다가 이걸 다 등록을 하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3분 내지 5분마다 시스코 탈로스에 업데이트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에 등록이 되면 그 계정에서 보내는 메일은 좌우지간 이제 메일 서버가 안 받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웹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도 비슷한 기술인데 얘도 멜웨어
대한 것을 프로텍션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비저빌리티, 컨트롤 어세턴스, 유저 폴리시 써가지고 특정 웹페이지에 대한 이상한 걸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는 웹사이트에 대한 것을 다 판단이 들면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블랙리스팅 URL 필터링, 매리어 스캐닝, URL 캐테고라이징, 웹 애플리케이션 필터링, 인크립션, 디크립션 웹 트래픽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블락킹 리스트 해가지고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뭐 요거에 대한 블락리스트만 보더라도 이 사이트에 대한 건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 크립토그래피를 볼까요? 크립토그래피 이제 암호화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여기저기 이제 네트워크 링크를 지날 때마다 좌우지간 이걸 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인터널 트래픽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간에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버전 5 버전하고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대한 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시큐어 해시 코드 값을 계산해서 보내죠. 그럼 상대방 쪽에서 시큐어 해시 값이 제대로 이제 자기가 계산해 봤을 때 보낸 거하고 내가 계산한 거하고 일치하면은 중간에 바뀐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오리지널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것이고 리시브 받는 사람에 대한 오센티케이션이 있는데 오리지널 오센티케이션은 이 데이터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보냈는지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HMAC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해시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컨피덴셜하는 것은 그 문자에 대한 걸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고 딴 사람이 못 보게 하는 것이 데이터 컨피덴셜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시미트릭, 어시미트릭 키를 써가지고 인크립션 쓰는 방법이시죠. ESA 알고리즘, RSA 알고리즘, 뭐 수리데스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써가지고 데이터를 좀 더 인크립션 해버리는 겁니다. 데이터 non reputation 이걸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샌더가 그거를 내가 보냈다는 것을 리퓨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non reputation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샌더의 어느 유니크니스 그러니까 뭐 워터마크라든가 지금 디지털 시그너처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안 보냈다고 하는데 그걸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non reputation이에요. 자,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크립션, 디크립션이라고 하는데 미국 애들이 쓸 때는 크립토그래피예요. 암호학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암호 프로토콜 할 때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래요. 크립토그래피라는 것은 almost anyway 뭐 전쟁에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쓰이고 있는데 자우지간 우리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전부 다 이 인크립션 할 때 쓰이는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 인티그리티입니다. 데이터 인티그리티에 대한 것은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메시지가 어디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쓰입니다. 데이터는 뭐 우연히 아니면 고의로든지 간에 아니면 악의의 목적을 갖고 나서 체인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않았다는 것을 보내는 거야. 예를 들면 알렉스한테 100불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가가지고 바뀌면 곤란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는 알렉스한테 100불을 보내 했더니만 바꿔가지고 제미한테 뭐 10,000불. 그러면 이제 이 잘못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뭐 요렇게 해서 문장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해시 코드를 이렇게 해서 해시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은 사람은 이 원문 가지고 나서 자기 해시 카드를 돌렸어요. 근데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값이. 근데 받은 해시 값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뭔가 중간에 에러가 났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해시 펑션에 대한 것은 뭐 많이 있습니다. MD5 128 있고 SH 알고리즘 있고 SH2 있고요.
키 값에 대한 것이 이제 sh1 is similar to the hash function이고 이게 160비트입니다. 160비트.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약간 느려요. 그래서 sh2라고 하는 게 224, 256, 384비트, 512비트를 쓰고요. 이 256, 386, 284가 상당히 가능할 때 쓰일 거라고 보고,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액시던트 체인지를 디텍션 하는데 사실 그걸 누가 언제 누가 왜 바꿨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추적도 안 되고요. 단순하게 얘는 바뀌었다. 그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쓰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미션의 시큐리티를 제공하지 않고요. 맨 인 더 미들 어택에 상당히 취약한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 바꾸면서 요 내용을 바꾸면서 아닙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오리진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거 볼까요? 여기에 키 해시 메시드 오센티케이션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원래 데이터가 시크릿 네 커의 키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시미트리컬 키든 어시미트리컬 키든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시미트리컬 키로 쓰고 상대방은 프라이빗 키로 쓰고 저쪽은 퍼블릭 키로 푸는 어시미트리컬 키를 쓰는데 뭐 시미트리이든 어시미트리이든 간에 시크릿 키 값을 쓰고요. 그다음에 같이 해시를 해가지고 나오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같이 이제 보내면 기존의 메시지 인티그리티뿐만 아니라 오센티케이션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만 이거에 대한 것을 컴퓨트 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맨 인 더 미들 어택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컨피덴셜리티 데이터 컨피덴셜리티 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미트리컬 키가 있고 어시미트리컬 키가 있어요. 시미트리컬 키는 양쪽이 동일한 키를 쓰는 거야. same 키를 쓰는 거고요. 어시미트리컬 키는 여기에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로 해서 씁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키에 대한 것이 없네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유저 뱅킹 할 때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차이는 이게 빠릅니다. 시미트리컬 키는 빠르고 이건 약간 상대적으로 좀 느린 단점이 있고요. 상당히 큰 데이터 할 때 인크립션 할 때 좋고요. 이건 참 작은 데이터 할 때 좋습니다. 말이고 느리기 때문에. 시미트리컬 키의 알고리즘은 데스 알고리즘하고 이걸 3번 돌리는 수리 데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걸 조금 향상시킨 AES 방법을 3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쓰는 것이 프리쉐어드 키라고 합니다. 양쪽이 서로 쉐어한 키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시미트리컬 쓰는 게 RSA, 리베스트 쉐미르 엘드만이 만든 RSA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키를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미트리컬 키에 대한 건 프리쉐어드 키를 가지고 나서 쓰고요. 이걸 시크릿 키라고도 합니다. 샌더 리시버 사이에서 데이터 보내기 전에 서로 이 값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주로 이제 VPN 트래핑, 뭐 VPN 쓰는 거는 내가 내 시스템에 혹은 우리 회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 키를 뭐 갖고 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고요. 시미트리컬 키를 쓰게 되면 키 값이 크면 길수록 그거에 대한 것을 누군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크립션이 세이프하죠. 키 값이 길면 길수록. 그래서 최소 128비트 이상을 가져갈 걸 권고합니다. 시미트리컬 키의 데스 알고리즘, 수리 트리플 데스, AES, CL, RC에 대한 것이 각각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시미트리컬 키는 퍼블릭 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두 개가 서로 다른 키를 씁니다. 퍼블릭 키가 있고요. 프라이빗 키가 있어요. 프라이빗 키는 나만 갖고 있고요. 퍼블릭 키는 퍼블릭 인터넷 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상대 어디에 이렇게
서티피케이션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 키 보관소에 이것들이 있죠. 퍼블릭 키 가지고 인크립션하고 프라이빗 키 갖고 나서 디크립션하면 상대방이 보낸 걸 내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보낼 때에는 내가 프라이빗 키로 하고 상대방이 퍼블릭 키로 하게 되면 이게 그 사람이 한 거구나라고 하는 오센티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컨피덴셜리티도 가능하고요. 중간에 깨진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메트릭 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컨피덴셜리티, 오센티케이션, 인티그리티, CIA에 대한 그거를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길면 길수록 시큐리티는 좋아질 수 있는데 디크립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510에서 4096까지 쓰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1024비트 이상에 대한 것을 트러스트하다고 보고, 만약 키값이 이보다 작으면은 언리라이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키에서 쓰는 알고리즘이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SSL, 우리 SSL TLS에 대해서 레이어 4 시큐리티고요. 그다음에 시큐어 C쉘이라고 해서 이게 그 네트워크 접속할 때 쓰는 그런 거죠. 우리 그 패킷 트레이스 할 때 C쉘 가지고 나서 접속을 하죠. 그다음에 이메일 같은 그 Pretty Good Privacy라고 해서 이걸 써가지고 시큐어 이메일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시메트릭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시메트릭 알고리즘보다는 더 느립니다. 뭐 좌우지간 이거는 뭐 extremely large number 로가리즘에 대한 것을 컴퓨팅하는 거라 상당히 암호에 대한 건 뛰어납니다.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다고 해서 어시메트리컬은 로우 볼륨 크립토그래픽 메커니즘. 왜냐하면 데이터가 크면 이걸 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쓰고요. 디지털 시그니처, 그다음에 키 익스체인지 할 때도 이 값을 씁니다. 어시메트릭 키 알고리즘에 DPL만이라고 하는 건데 이 키 서로 교환하는 기술이에요. 이 키를 서로 샌드하고 지금 프리쉐어드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리쉐어드 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키 값에 대한 거를 공유하는 기술이에요. DSS, DSA 알고리즘, RS 알고리즘, EIGMR, 그다음에 이퀄리티 커브 테크닉 이런 것들이 있고요. 키랭스를 보시면은 되게 이제 1020, 512, 1024, 1024 이상에 대해서 쓰는 걸 권고를 했었습니다. 자, DPL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DPL만이라는 것은 매스매티컬 알고리즘을 하는데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쉐어드 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쉐어드 키를 쓰는 게 좋아요. 쉐어드 키를 써야지만 상대방끼리 서로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쉐어드 키를 서로 만나지 않고 어떻게 교환하지? 그게 바로 DPL만이에요. DPL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 new shared key라는 것을 exchange 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걸 각자 개선해요. 각자 계산해요. 그래서 얘가 쓰는 게 IPsec VPN에서 SSL, TLS, SSH 할 때 이때 쓰이고요. DPL만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넘버를 쓰기 때문에 calculation에서 상당히 그 시큐리티 측면에서 좋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 이게 보게 되면 뭐 이건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네요. 그리고 어시메트리컬 키라고 하는 것은 벌크 인크립션 할 때는 느리다. 근데 벌크 트래픽하는 시메트리컬 키 하는 게 좋다. 그래서 DPL만 써가지고 이 키를 생성해가지고 벌크 데이터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DPL만에 대한 알고리즘은 요걸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자기에 대한 칼라를 갖고 있고요. 시크릿 코드는 각자 갖고 있어요. 각자 갖고 있어요. 각자 갖고 있어요. 요 코드에 가서 가점에서 프라이빗 칼라를 만듭니다. 프라이빗 칼라.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걸 서로 교환을 해요. 사실 여기 프라이빗 코드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어시메트리컬의 프라이빗 키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색깔이 만들어진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걸 각각 교환한 다음에 앨리스는 밥의 프라이빗,
밥은 앨리스의 프라이빗 갖고 나서 자기의 시크릿 코드 갖고 나서 이 칼라를 각자 만들어요. 각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서로 교환한 값이 이 시크릿 키하고 다르잖아요. DPL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사실 요 칼라로 설명하면은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양쪽에서 서로 프리 쉐어드 키처럼 프리 아니고 포스트 쉐어지, 포스트 쉐어. 맨 처음에는 각자니까 포스트 쉐어드 키를 가져가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많이 좀 내용을 그리고 DNS 에 대한 보안은 제가 조금 건너뛰고 그 외에는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양이 많아요. 이 양 자체를 가지고 나서 사실 그 시큐리티에 대한 코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에 엔사 과정의 모듈 3에서 한 번에 하려고 보니까 양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긴 한데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듈 3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